평균 점수가 49점 몇 점 나왔대? 근데, 이게 이제 오늘 첫 수업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실수를 많이 했을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다른 과목도 계속 하다 보면 이렇게 실수를 줄이는 훈련들이 충분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 오늘 제가 그 오답 노트 준비하라고 했는데, 하셨죠?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야. 나 합격하고 싶다 그러면 정성껏 해야 돼. 정성껏 하려면, 내가 저번 주 이야기했잖아요. 틀린 건 나중에 계속해서 틀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진짜 내가 합격하고 싶으면, 오답 노트 딱 준비해가지고, 오늘 틀렸던 문제를 다 쓰는 거야, 그대로. 다 써가지고 그 밑에다 공간 놔두고, 요약집이나 기본서 찾아가지고 도대체 어떤 부분 내가 놓쳤는지 하면 그 자기가 주석을 다 달아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화장실 가든 어디 가든 계속 이렇게 넘겨보면서 이걸 놓쳤구나 이걸 놓쳤구나 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내면 또 틀려. 심지어 우리 이제 어느 정도냐면요, 이제 어떤 학원 같은 경우는 이런 걸 하게 돼요. 시험 보기 이제 사실 마지막 한 주는 학생들 건드리지 않고 혼자 공부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또 이제 일부 학원들은 학생들한테 이제 시험 보는 감각 유지시키려고 나오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학개론하고 민법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작년 27회 기출문제 있죠? 보죠? 그걸 문제를 내는데 문제를 1번, 5번을 하고 다 바꿔. 순서를. 게다가 지문이 1, 2, 3, 4, 5를 갖다가 5, 4, 3, 2, 1 이런 식으로 막 바꿔. 네. 그럼 우리는 기출문제를 대부분 다 봤잖아요. 근데 계산문제 내놓으면 다 찍어버리니까 계산문제 빼고 나머지 그런 걸 하거든요. 그럼 그래도 점수가 50점이 안 나오는 학생들이 많아. 바꿔버리면. 그러니까 대충 그냥 읽어보는 거죠. 제대로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자기 확인하지 않고.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갖다가 지문 위아래로 바꿔버리면 틀려버린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아무튼 이제 합격과 불합격은 여러분 손에 있어요, 지금. 나 정성껏 합격하려면 나 정성껏 하겠다 하려면 이 한 달 동안 모든 과목을 다 오답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틀린 문제를 다시 반복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요. 자, 15번. X지역에서 A지역에서 X산업은 기반산업인데 기반산업 비율이 10%래요. 그러면 X산업에서 고용자가 200명이 증가하면 경제기반 승수는 우리 이거 해봤네? 어떻게 했냐? 기반산업이 10%면 나머지 90%는 누구예요? 비기반산업이죠? 그러면 기반산업의 몇 배? 이게 1이면 몇 배? 9배만큼 영향을 비기반산업에서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디? 기반산업에서 200명이 증가하니까 비기반산업 9배니까 몇 명? 1800명이 증가하죠? 둘이 합치니까 몇 명? 2000명. 기반승수는 얼마? 10. 그 다음에 인구 증가는 2000. 이렇게. 네. 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죠? 네. 자, 16번 문제. 공업 입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배부의 공장이 입지 요인으로 수송비, 인건비, 집적 이익 등을 제시하였으며, 자, 이게 이제 나온 지 100년도 더 됐단 말이에요. 이게 한 110년 됐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고려 대상이 되긴 했겠지만 가장 큰 게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수송비를 가장 강조했다. 수송비가 가장 낮은 곳에 입지하라고 했다. 맞습니까? 다음 조만간 언젠가는 이런 문제가 나와.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배부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요, 인건비, 집적이익, 수송비 중에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수송비가 가장 싼 곳에 입지하라고 우리 책에 나와 있거든. 그런데 다음에는 이런 문제가 나와. 이제 하나만 더 해보고 싶네. 우리 얼마 전에 이게 나왔네. 배버의 이론을 이해한다면 배버는 비용 3대 요인 중 인건비, 수송비, 집적이익 순으로 각각 최소가 되는 지점에 공장 입지해야 된다. OX.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더 이상 이야기 안 할게. 예. A는 인건비가 400이 들어가고 수송비가 100이 들어가요. 집적이익 100이야. 인건비 300에 수송비가 200이 들어가. 집적이익은 300이야. 배버의 이론을 이해할 경우
아까 베이버 뭐라고 그랬냐면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수송비용 부담이 가장 낮은 곳에 입지하라고 그랬죠? 자, 베이버의 이론 이해할 경우 최적의 입지는 A, B 누구냐? A지역, B지역 어떤 지역? 무조건 수송비 작다고 해서 찍으면 안 돼요. 요 지출되는 돈 요것은 적을수록 좋아. 요건 클수록 좋은 거거든. 그러면 전체적인 비용 계산할 때 A 입지하면 400과 100, 500이 들어가요. 근데 비용 절감이 100이 생겨.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들어간 비용은 400이야. 근데 B는 500이 들어가. 근데 비용 절감 이익이 300이 생겨. 그러니까 줄이니까 얼마예요? 200이죠? 답은 어디냐면 B다. 이렇게. 예. 그래서 베이버가 있잖아요. 무조건 수송비가 싼 곳에 입지하라고 있다. 아니야. 베이버는 수송비가 싼 곳에 무조건 입지하라는 게 아니고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수송비가 작은 곳에 입지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앞에 시험에 나왔던 거 인건비, 수송비, 집적이익이 각각 최소가 되는 지점이 좋다고 했다 틀렸잖아. 얘들은 지출되는 돈이니까 최소가 적지만 얘는 비용 절감 이익이니까 큰 게 좋겠죠. 그래서 다음에 이런 문제가 기사 문제로 나올 겁니다. 무조건 수송비가 싸다고 해서 찍는다는 것은 너무 단순한 생각 아닌가 모르겠어요. 네. 어차피 여러분 인생이니까 알아서 잘하세요. 예? 자, 1번 맞고 2번. 직접 지향형 입지로 나타나는 산업은 원료나 시설의 공동 이용으로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한 곳에 모이려고 하겠죠. 맞고요. 3번. 베이버의 이론을 이해한다면 원료에 비해서 제품의 중량이 증가하는 산업, 편제 원료를 주된 원료로 이용하는 산업은 시장 지향형 틀렸어요. 편제 원료는 어디예요? 원료 지향형 입지. 원료 지향형 입지. 3번은 틀렸죠. 편제 원료가 아니고 뭐로 바뀌어야 됩니까? 보편 원료. 네, 4번. 생산 과정에서 임금이 차지한 비중이 크게 나타나는 산업은 노동 지향형 입지를 선택하게 된다. 어때요? 맞다고 해주세요. 3번이 틀렸으니까. 인건비가 크게 나타나는 산업 같은 경우는 값싼 노동력을 충분하게 확보하는 지점이 좋겠죠? 그러다 노동 지향형 입지라고 하거든요. 이거 4번 맞고요. 5번. 원료 생산지에서 공장에 이르는 중간에 수송수단이 바뀌는 지점에 공장이 입지하면 불필요한 상하차 비용을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를 갖다가 이적 또는 적환 지점 맞습니다. 답은 3번이 틀렸어요. 17번. 17번. 알론소의 입찰지대 모형 보니까 이게 도심이에요. 도심의 이제 교외 지역, 외곽이에요. A용도, A용도, B용도, C용도가 이렇게 있어요. A, B, C가 이렇게 있어요. 네. 그럼 어디? 일단 볼게요. 입찰 하면 최대인 거 아시죠? 입찰하면 최대. 그러면 도심에서 여기를 D1이라고 할게요. 도심에서 D1 사이에서는 C용도, B용도, A용도 어떤 용도가 지대 지불 능력이 제일 크죠? A. 그러니까 주로 A용도로 이용되죠. A는 주로 주상공 중에 뭐겠습니까? 상업이 되겠죠. 그 다음에 D1에서 D2 사이에 A, C, B 어떤 용도가 지대 지불 능력이 제일 커요? B죠. 주로 B로 용도로 쓰겠죠? 이게 바로 주거 용도 아니겠습니까? 다음 도심 외곽은 여기는 C. 주로 상업 용도로 공업 용도로 쓰겠죠? 그래서 도심에서 한계지가 제일 가까운 데가 상업용, 그 다음 주거용, 공업용 수준으로 나타난다. 그런 말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최대 지불 능력을 전부 연결했더니 입찰 지대 곡선이 된다. 그럼 이 입찰 지대 곡선을 통해서 지대 지불 능력이 가장 높은 상업용, 업무용은 도심에 있고 직장은 주거지는 상대적으로 지대 지불 능력이 낮으니까 외곽으로 밀려나가죠. 그래서 직주 분리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들어봤죠? 네. 어디 1번. 지대의 변화가 도심지에서 멀어질수록 우하향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토지와 자본은 요소 대치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도심은 땅값 비싸요. 땅이 비싸.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토지를 많이 충분하게 쓸 수가 없고 이 좁은 토지 면적에 건축 자본을 많이 투입해서 건물을 넓게 지어서 집약적인 토지형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외곽 지역은 상대적으로 지가가 싸니까 그냥 필요한 만큼 듬성듬성 조방적인 이용이 나타난다. 그걸 갖다가 이렇게 딱 한 번 표현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맞고 2번. 교통이 발달한다면 교통비용이 감소하면 지대곡선의 길기는 급해진다 안 많아진다. 여러분 있잖아요. 곡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교통이 발달하면 외곽
도심에서 수요가 빠져나가고 외곽 쪽으로 수요가 증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지대곡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완만해집니다. 더 멀리까지 외곽으로 나갈 수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2번이 틀렸습니까? 네, 완만해진다라고 바뀌어야 돼요. 3번. 입찰지대 이론에 의하면 도심에서 D1까지는 여기 지대 지불 능력이 가장 높은 A 용도에 할당되며 주로 상업용으로 이용된다. 맞죠? 네. 4번. 지대 지불 능력에 의한 입찰 지대 곡선을 나타내는 것으로 직주 불리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어때요? 맞죠? 다음, 도심에서 외곽으로 이동할 경우 똑같은 거리를 가더라도 A 용도가 집가가 급격히 하락하죠. 그렇죠? 왜? 상업용은 도심에서 멀리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A 용도가 단위 거리당 집가 하락률이 가장 높다. 맞습니다. 답은 2번이 틀렸다. 다음, 18번.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의한 리츠, 옳은 거. 1번.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하는 실체가 있는 회사이다. 어때요? 1번 맞습니까? 맞죠? 네. 2번.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3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다. 처분 제한은 없습니다. 지금 CRH는요. 기업의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내는 부동산을 빨리 투자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처분 제한은 없다고 그랬죠? 세제 혜택이 있다 없다? 있다. 어떤 주식의 분산 소유한도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상장 공모 의무사항 아니다 등등등. 틀렸죠? 3번. 부동산 투자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을 차입할 수 없다? 맞을까 틀릴까? 아이고 533 70 50 50이에요. 533 70 50 50. 70억 가지고 무슨 놈의 개발 사업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당연히 뭐 어떤 신탁 등을 이용해서 자금 차입이 가능하겠죠? 틀렸고요. 4번.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본금은 5억 원 이상이 돼야 된다. 지금 잘못하면 4번 찍었을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최초 설립 자본금이 아니고 영업인가 후의 자본금이니까 70억이 돼야 돼. 70억. 틀렸고. 위탁관리. 자기관리 100분의 50을 초과해서 소유하지 못하는 거죠? 40이 아니고 100분의 50. 답은 1번이에요. 네. 자, 19번. 부동산 마케팅 전략 중에 공급자 측면의 전략인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에는 STP, 4P 믹스가 있는데 다음 중 4P 믹스 전략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P. 1번. 혁신적인 내부 구조 설계 상품. 이거 1번은 상품, 제품, 프로덕트가 되겠고 3번. 전문 분양 대행사를 이용한 마케팅한다는 것은 플레이스, 유통경로 확보. 4번. 브랜드 전략과 내장재 구급하러 분양 가격을 갖고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이것은 프라이스, 가격 전략. 청약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한 뭐 경품, 프로모션, 홍보. 자, 2번. 인구 경제학적 특성 변수에 따라서 특정 군집을 표적 시장으로 선정한다. 그러면 이거는 여러 변수에 따라서 소비자를 소집단으로 쪼개고 그 중에 하나를 목표 시장을 설정해서 거기에 맞게끔 뭐 하겠다. STP 전략이 되겠죠. 2번은 STP 전략이 돼요. 틀렸죠? 자, 이제 20번 문제. 계산 문제죠. 어디? 이제 우리 이거 여러 번 해봤는데, 자, 일단 20번 문제는, 딱 봐도 별로 재수가 없게 생겼죠? 예, 그렇죠. 딱 봐도 별론데. 근데 이제 문제 유형이 여러 가지야. 일단 이 표가 나왔죠? 그러면 A, B, CD를 가지고 뭔가 구분해봐라 이건데, 문제가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딱 표가 나온 다음에 뭐가 나온 경우가 있냐면, 이 표를 주고, 다음 자료를 분석해서 수년가가 큰 순서대로 연결이 옳은 것은, 수익성 지수가 큰 순서로 연결이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있잖아요. 그럼 쉬운 거야. 딱 그것만 구해가지고 정리하면 되거든. 근데 딱 보니까 그게 아니야. 틀린 것은요. 1번 수익성 지수는 어쩌고 저쩌고, 수년가는 어쩌고 저쩌고. 요걸 풀려면요 바로 풀지 마시고 넘어갔어요. 다른 거 다 푼 다음에 나중에 하세요. 근데 할 때 지문 먼저 봐봐야 아무짝에도 필요 없어요. 문제는 보니까 지문 중에 수익성 지수도 언급을 했고 수년가도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른 표에다가 수익성 지수 수년가를 계산해서 표를 만들어 놓고 보는 거야. 시간 걸려, 시간. 그러니까 중간에 있으면 이런 문제 건너뛰세요. 예. 일단 건너뛰었다. 다 끝났다. 한번 해보자. A 보자, A. A 보니까
현금 유출이 1,000만 원이죠? 그렇죠? 현금 유입의 현가가 1,470인데 요구 수익률 할인율이 5%예요. 그러면 A의 어디 우리 순현가 한번 볼까요? 그러면 순현가는 일단 1,470 나누기 1.05 쳐보면 해봤죠? 1,400이죠? 그럼 1,400에서 1,000 빼니까 얼른 400 되겠군요. 아예 수익성 지수 바로 계산하자고. 그러면 지금 수익성 지수 그러면 요거는 분자가 1,400이죠? 이거 살 때 1,000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1.4네? 이렇게. 다음 B 바로 계산해 버리게요. 1,890 나누기 1.05는 1,800이에요? 1,800에서 1,500 빼니까 300 남았네? 현금 유입의 현가가 1,800이고 유출은 1,500이니까 액정에 찍힌 데서 바로 저기 1,500을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1.2가 됩니다. C. 자, 2,625 나누기 1.05 쳐보니까 2,500에서 2,000 주고 샀으니까 500 남았네요? 다음, 요거는 2,500 나누기 2,000 쳐보면 1.25가 되겠죠? D. 2,100 나누기 1.05는 2,000이에요. 2,000에서 1,500 빼보니까 500이죠? 그렇죠? 그러면 현금 유입의 현가가 2,000이고 유출은 1,500이니까 얼마죠? 1.33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는 합격을 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야. 그러면 중간에 아까 제가 이야기했어요. 이런 표가 나왔는데 수익성 진수가 큰 거 순서대로 고르시오. 그러면 그냥 바로 해도 돼요. 근데 여기처럼 이것저것 다 지문을 가지고 확인해라. 그러면 일단 건너뛰어야 돼. 다 정리하고 나서 마지막에 푸세요. 마지막에. 아셨죠? 그리고 시험 볼 때는 항상 대담해야 돼요. 이까지 거 한 문제 때문에 나는 합격과 불합격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까지 거 한 문제야. 그러니까 무조건 다 맞춰야 된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이런 거 나오면 과감하게 건너뛰어. 그래놓고 마음속에 찜찜함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아, 저거 건너뛰었는데 어떻게 해야 됐지? 그래 하지 말고 그냥 건너뛰고 나중에 풀면 돼요. 네. 자, 어디 1번 보자. C의 수익성 지수는 D보다 작다. 맞네? 맞죠? 2번. A의 수년가는 400이다. 맞고요. 3번. C와 D의 수년가는 동일하다. 맞군요. 그죠? 예. 다음 5번 문제.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많이 까버리니까 수년제 가치와 수익성 지수는 낮아진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많이 까버리면. 그죠? 그러면 4번이 무조건 틀렸군요. 자, 4번을 보는데 A에다만 투자하는 것보다 A에다만 투자하는 것보다 A와 B에 같이 투자하면 A에 투자하는 것보다 A, B에 같이 투자하면 수익성 지수가 더 높아진다? 아니죠. 자, 볼래요? 이건 계산할 필요 없어요. A에다만 투자하면 1.4예요. A, B를 섞어 투자하면 B는 1.2고 A는 1.4예요. 그러면 답은 이 두 개 같이 섞어 투자하면 1.2보다는 크고 1.4보다는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큰 거지 얘가 더 크다 했으니까 틀린 거죠. 굳이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실제 시험에서 불필요한 행동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4번 틀렸죠. 다시 내볼게요. 5번. C에만 투자하는 것은 C와 D를 같이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성 지수가 작다. OX. 맞죠? C에만 투자하면 그냥 1.25예요. 근데 C를 같이 섞어 투자하면 1.25보다는 크고 1.33보다는 작지 않겠습니까? 가중평균 개념. 그러니까 당연히 C에만 투자하는 이것은 C와 D를 같이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성 지수가 작다. 맞죠? 그냥 그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아무튼 답은 4번이 되겠네요. 21번. 부동산 투자에서 위험과 수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유동성 위험. 유동성 위험은 다른 말로 황금성 위험인데 팔려고 내놨는데 원하는 시간 내에 물건이 안 팔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유동성 위험이란 투자에서 위험도가 높은 투자 대안을 제외시킨다. 이것은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이죠. 유동성 위험이 아니고. 틀렸죠? 네. 못 맞췄나 보다. 맞췄죠? 네. 그래요. 예. 2번. 수익률의 분포가 정규 분포이면 이 정규 분포 뭔지 생각하지 마세요. 수익률의 분산이나 편차로 위험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맞고요. 3번. 지렛대 효과를 얻기 위해서 타인 자본을 이용하면 금융적 위험이 더 커질 수 있겠죠? 네. 4번. 은근히 나와요. 4번. 민감도 분석이란
어느 한 투입 요소가 변동할 때 그 투자대 안의 순현재 가치 등이 어느 정도 변동하는 것을 하는가를 분석하는 것을 말하고요. 위험이 커질수록 투자자 유국 수익률은 더 높아진다. 맞습니까? 네, 답은 1번이다. 22번. 임대주택의 1년간 운영 실적이 가는 자료이다. 다음 중 세후 현금 수지는 얼마냐? 그러면 세후 현금 수지 물어보면요. 100% 순위감이 세율 써가지고 해라. 이겁니다. 자, 일단 어디 보자. 상황을 보니까 가능 총소득을 먼저 한번 잡으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방이 50호예요. 너 호당 임대료가 600만 원이면 연간 얼마인가? 임대 수익이? 3억이구나. 3억. 예. 빼기. 공실률은 5%네요? 그러면 얼마인가? 1,500만 원인가요? 1,500만 원이죠? 그렇죠. 요거 빼면 이제 유효 총소득이 돼요. 유효 총소득은 2억 8,500만 원이 되겠죠? 2억 8,500만 원. 거기서 영업경비를 뺍니다. 영업경비는 8,500이네? 어이씨. 근데 너무 좀 얍삽하지 않나요? 영업경비는 유효 총소득이 몇 프로 하다가 갑자기 8,500을 주니까 좀 얍삽하죠. 근데 실제 시험에 그렇게 나와요. 왜냐면, 야, 빨리 넘어가. 승부처는 여기가 아니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승부처는 여기 아니니까 얼른 쭉쭉 넘어가라. 얼른 밑에 가봐라 이거지. 한번 해보자. 그러면 순영수도 2억 나왔습니까?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 자, 원리금. 자, 부채 서비스액 얼마예요? 1억이라고 해야 돼. 왜냐면 그 박스 안에 연간 원금 상환액은 3천이고 이자 7천이니까 원리금 합쳐서 1억이라고 해야 됩니다. 1억.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 1억이에요. 빼니까 세전연금수지 나왔죠? 세전 나왔습니다. 1억입니다. 그리고 이제 승부는 여기서 보자 이겁니다. 영업소득세는 절대 줘 안 줘? 절대 얼마라고 안 줍니다. 순이감의 세율 이용하래요. 순 2억. 이자 지급분 7천만 원. 감가상각비 1,000 하니까 남은 돈이 1억. 2천 남았습니까? 세율 몇 프로인가요? 20%. 그러면 0.2니까 2,400이다. 그럼 세금은 2,400만 원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1억에서 2,400 빼니까 7,600. 예, 답은 5번 7,600이다. 아, 이 문제는 너무 정형화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계산 문제 뭐 약하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래요. 그 대한민국 학생 중에 계산 문제를 좋아하는 학생들은 몇 명 안 돼요. 20긴 있어요. 이렇게 제가 강의하는데 이렇게 모학원 같은 경우는 대학생들이 좀 몇 명 있어요. 뭐 이렇게. 근데 이제 부동산학과 학생들이 있는 거기는 제가 이제 상담을 좀 처음부터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 했더니 거의 다 지금 고득점이 다 나오고 있는데 걔네들은 계산 문제를 처음부터 확실히 딱 잡고 들어가니까 계산 문제 뭐 거의 10개 나오면 뭐 하나하나 많이 틀리면 2개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춰버리는 그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걔들은 계산 문제 제일 좋대. 근데 그런 친구들 말고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계산 문제 싫어해요. 근데 그건 내 사정이고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못 해도 되지만 뻔할 뻔짜 절대 응용되지 않는 이런 문제는 놓쳐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시험을 싫어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시험이 나를 싫어해서 그게 문제지. 그죠? 답은 5번이고 23번. 투자 분석 기법 중에 할인율이 고려된 것만으로 연결된 것은 기업, 저소득 수익성 실법 했죠? 승수, 율 안 한 거죠? 니은 승수 안 했고요. 내부 수익률은 한 거고요. 지분 배당률, 지분 수익률 안 했죠? 회계적 이익률 안 했죠? 현가회수기간법은 했습니까? 그래서 답은 그냥 몇 번이냐면 가볍게 4번이 되겠죠? 네. 자, 24번.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잠깐만. 이 문제는 보니까 1번부터 5번까지 전부 다 개별적인 숫자를 주고 계산을 하라고 하는 아주 싸가지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싸가지가 없는 문제이지만 우리는 답 찾기는 좋아요. 이 문제는 시간을 뺏어먹기 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답을 위쪽에 안 주고 우리 기출문제를 과거 보지 않았나요? 이게 4번, 5번 나왔죠. 근데 답이 전부 다 5번, 4번이에요.
그래야지 문제의 취지가 살려지는 거 아니에요? 시간을 뺏어 먹으려면. 이런 문제 풀 때도 제가 답을 5번부터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5번부터. 1번부터 풀지 말고. 기억나시죠? 자, 5번. 기대 수익률이 10%고 표준 편차가 2%래요. 그러면 변이계수는 기대 수익률 단위당 표준 편차 아니겠어요? 수익을 얻는 대신 부담해야 되는 위험이 크기. 기대 수익률이 10% 표준 편차 2, 그러니까 0.2. 맞고요. 수익을 얻기 위해서 부담해야 되는 위험은 수익의 0.2배다 이 말이고. 그다음에 위험 단위당 기대 수익률 크기는 반대니까 위험을 2개를 가져가면 수익은 10이니까 5배. 예, 5번은 맞습니다. 다음 4번. 아파트 구입에 필요한 총액은 4억 원이고 은행에서 2억 원을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부채 비율은 50% 맞죠? 환장했네. 지금 대부비율과 부채 비율을 조심하라고 내내 이야기를 했는데 뭔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대부비율이 50%지. 대부비율이. 부채 비율은 자기 지분 2억분에 빌린 돈 2억이니까 얼마예요? 100%.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실제 시험이라고 생각해봐. 한 문제 자료 떨어졌는데 이 문제를 찍어봐. 환장한다니까. 그러니까 오답 노트를 준비해가지고 봐봐요. 이거 틀리면 진짜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아까 이 문제 틀리면 괜찮아. 어려우니까. 이거 억울하잖아 정말. 그러니까 이게 이런 잔실수가 반복이 돼버려. 그러니까 오늘부터 수업 끝나고 집에 가지 말고 오답 노트 다 쓰고 가. 선생님 저는 너무 많은데요. 그건 자기 팔자지. 알아서 해야지. 그건 자기 팔자니까 알아서 해. 근데 분명한 거는 이런 잔실수 하니까 시험이 떨어지는 거지. 새롭고 진짜 어려운 문제가 수두루가 막 쏟아져가지고 시험이 떨어지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 4번 틀렸어요. 3번. 순소득 승수가 8이면 종합자본 하는 둘이 역수죠. 그러니까 8의 역수는 8분의 1이니까 1 나누기 8에 보면 0.16 둘이 맞고요. 다음. 지분 투자액이 3억 원이고 세전 현금 수지가 2,100이면 지분 환원율 배당률 7% 이런 건 틀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3억 주고 사가지고 2,100만 원 벌었다 이거 아니야. 맞고. 다음. 부동산의 가격이 5억 원이고 유효 저소득 승수가 5래. 수도. 승수는 배수야. 유효 저소득 승수가 5라는 것은 유효 저소득을 5번을 모으면 총 투자액 부동산의 가격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1억 원을 5번 모으면 5억. 맞죠? 답은 4번이다. 다음 25번. 부동산 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기대가 요구보다 큰 상태래요.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큰 상태래. 그러면 점차 기대 수익률 어떻게 해야 돼? 기대 수익률이 작아져야지 둘이 같아지겠죠? 네. 그렇죠. 1번 맞고 2번. 조세 제도의 자 25번은 틀려도 제가 뭐라 안 할게요. 2번 찍으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2번 찍으신 분은 생각을 다시 해봐. 2번 찍으신 분은 이렇게 생각했겠지. 그래. 건물이 많이 훼손되면 가치가 더 낮아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 세금 때문에 때리는 감가는 실제 감가와 무관하게 그냥 막 해버린다고 했던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이거 먼저 들어봐요. 세금 계산할 때 감가상각 영향을 반영해 주거든. 근데 기존에는 감가상각을 요만큼만 인정을 해줬대. 근데 부동산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감가상각 비용 처리를 훨씬 더 많이 해주겠대. 그러면 그만큼 세금 절세효과가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더 줄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적어지면 세후 현금 수지는 커져 작아져. 자, 다시 할게요. 자, 부동산의 세전 현금 수지가 100원이에요. 100원인데 영업소득세를 빼는 거야. 세금을. 세금이 30원이야. 기존대로 한다면. 그러면 세후 현금 수지, 세후 소득은 70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정부가 조세제도에서 감가상각 비용 처리를 더 많이 인정을 해주겠대. 더 많이. 그러면 종전에 요만큼밖에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더 많이 인정을 해주겠대. 이렇게. 그러면 세금을 더 많이 내, 적게 내? 적게 낼 수 있겠지. 비용 처리가 더 많이 되니까. 그러면 30원 내던 세금을 20원으로 더 조금 줄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맞죠? 비용 처리를 더 많이 하니까. 그러면 세금이 더 적게 나가니까 세후 현금 수준이 종전보다 커져 작아져. 바로 요 소리입니다. 요 소리.
요 소리. 자, 그러면 이제 2번 보니까 조세 제도의 변화에 의해서 감가상각의 영향을 더 많이 반영한다는 건 좋은 말이야, 이게. 실제 내 건물의 가치가 그만큼 더 훼손됐다 이 말이 아니고 비용 처리를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해주겠다 이 말이지. 그러면 이렇게 한다면 세금 부담이 정전보다 적어지죠. 그러면 세후 현금 수지는 정전보다 커진다. 어때요? 맞는 소리예요? 맞는 소리. 3번. 효율적 프론티어, 효율적 전선은 가장 좋은 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동일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자가 부담해야 되는 최저의 아니죠. 최저의 위험을 연결한 곡선이다. 맞죠? 근데 이게 이제 통상 이런 질문보다는 바꿔서 물어보죠. 동일한 위험 부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수익을 연결한 곡선이다. 그렇게. 네. 맞고 4번. 여러분, 위험과 수익은 비례하는데 수익과 비례하는 위험은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체계적인 위험이 수익과 비례하는 것이지 비체계적인 위험이 비례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옥상, 줄타기 야겠죠. 5번. 순영가법은 내부 수익률로 재투자율로 사용하고 내부 수익률법은 요구 수익률로 재투자율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바뀌었어요. 순영가법은 요구 수익률을 통해서 알아보는 거죠. 둘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5번은 틀렸다. 26번. 외부 효과와 시장 실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거래 당사자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으로 잘 수도. 외부 효과는 서로 의도하지 않았는데 영향을 끼치는 거거든요. 근데 거래 당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 등 거래 당사자는 서로 의도한 상태 아닌가요? 의도한 관계죠. 그러니까 1번 바로 틀렸어요. 2번. 정부의 개입에 의해서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시장 실패란다. 틀렸죠. 이건 정부 실패죠. 네, 틀렸고요. 3번 이제 중요한 소리죠. 자, 부의외부 효과, 환경 오염과 관련된 공장, 과대 생산이 나타나는 경우에 정부가 생산자 공장에 대해서 개입을 한대. 환경 오염에 대한 부담금 등 세금을 때린대. 그럼 공급은 증가해 감소해요? 예. 공급이 감소해. 왜 그러냐면 생산 비용이 높아짐에 따라서 공급이 감소해. 그럼에 따라서 가격은 상승할 수 있겠습니까? 있겠죠. 답은 3번이죠. 네. 다음 4번. 정해불과 나타나는데 과소야. 생산도 소비도 과소인데 정부가 소비자에 대해서 개입을 한다는 것은 소비자한테 야, 너 비싸서 많이 못 샀어? 그럼 내가 돈 보조해 줄게. 사? 라고 보조를 해준대. 그럼 수요가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증가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곡선은 우측, 좌측, 우측. 틀렸어요. 5번. 규모의 불경제 밑줄 쫙. 규모의 불경제는 비용 증가 산업이에요? 비용 감소 산업이에요? 아니요. 비용 증가 산업이지. 불경제니까. 그러면 이런 비용 증가, 규모의 불경제가 나타난다면 생산량을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생산비가 비싸져 버려. 그러면 일부 기업이 시장에 참여해서 대량 생산을 통해서 낮은 가격으로 생산해서 낮은 가격 가지고 시장을 잠시 가려고 하는 독점 과점 시장이 나타날 수 없어요. 5번이 답이 되려면 규모의 불경제가 아니고 규모의 경제로 바뀌어야 돼. 5번이 틀렸죠? 답은 3번이 맞았다. 이렇게. 아까 학원 맨 처음에 제가 오니까 얼굴이 밝더니 이제 1교시 지나고 2교시 지나니까 얼굴이 막 먹구름이 뒤로해지고 있네. 27번 공공재 하면 공공재 외부 효과 하면 과소 아니겠습니까? 과소. 27번은 답이 그냥 1번 틀렸죠? 사회적 체적 생산량보다 과대가 아니고 과소. 1번 틀렸고요. 다음.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나는 왜 실수를 많이 했느냐. 지문도 실수를 하지만 또는 시험에 정신이 없으면 옳은 거 물어봤는데 틀린 것을 잘못 읽어버리고 틀린 거 물어봤는데 옳은 것을 잘못 읽고 그런 것도 있어요. 28번. 틀린 거 모두 먹겠냐. 1번.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주택 확보 방안으로는 신축과 기존 다가구 주택 등의 매입과 같은 방법이 있다. 맞죠? 2번. 주택 보조 방식 중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같은 생산자 보조와
최저 주거 기준 설정이나 주거 급여 등의 지급 등의 어떤 소비자 보조 방식도 있고요. 뭐 일반적인 소리 맞고. 3번. 임대료 보조를 받은 지역에서는 저가주택의 양적 질적 수요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해야 되겠죠. 3번 틀렸죠? 네. 4번.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선에서 임대료 상한을 적용할 경우에 비탄력적인 단기보다 탄력적인 장기 상황으로 갈수록 초과 수요는 더 커진다. 맞죠? 예, 네, 맞아요. 5번. 국민임대주택 몇 년 이상? 30년 이상. 그래서 3번과 5번이 틀렸어요. 답이 3번이고요. 좀 더 물어볼게요. 네. 어디? 아니. 어머, 2번이요. 답이 2번이에요. 2번. 아, 근데 옳은 거로 잘못 말해버렸네요. 예. 어머, 요것도 채점할 때 빠져버렸나 보다. 한번 봐주세요. 예. 아, 그리고 또 더 물어볼게요. 이용구 임대주택 50년이고, 기업형 임대주택은 기업형 사업자가 몇 호 이상? 100호 이상, 몇 년 이상? 8년 이상. 중공공 임대주택은? 8년. 대학생, 뭐 젊은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 이름? 행복주택. 왜? 뭐 잘못했어요? 그랬어요? 잘했어요. 그리고 장기 전세주택을 우리가 이제 그 시프트 몇 년? 20년? 범위 내에서, 예? 국민임대주택 30년이고. 그 근래 시험 들어보면요. 은근히 또 그게 좀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예? 28번.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거기 보니까, 우하향하는 수요성과 우상향하는 공곡선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그죠? 이 말은, 자, 우리 볼래요? 탄력적이면 유리하다, 조세 부담이 작다. 비탄력적이면 불리하다, 조세 부담이 크다. 완전 탄력적이면 완전 유리하다, 전혀 세금 내는 않는다. 상대방이 다 내고. 완전 비탄력적이면 완전 불리하다, 내가 세금 다 낸다. 들어본 적 있죠? 자, 그러면 부동산 조세 파트 문제가 보면요. 이런 지문이 잘 나와요. 이 말은 어느 한쪽이 완전 탄력적이거나 완전 비탄력적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 말이에요. 어디 볼래요? 맞춰봐. 1번 수요곡선, 2번 수요곡선, 3번 수요곡선. 몇 번이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이에요? 다. 공국도 마찬가지야. 1번 공국선, 2번 공국선, 3번 공국선 다 우상향해.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여기 그 문제에 나와 있던 우하향하는 수요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국선은 딱 뭘 하고 싶냐면, 야, 저기 있잖아. 수요나 공급 어느 한쪽이 완전 비탄력적이나 완전 탄력적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경우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 끝에 이게 딱 나오면 100% 뜨게 되는 게 있어요. 자, 우리 이거 한번 다시 봐요. 원래 주택 임대료가 100원이에요. 근데 임대인은 100원 받는 사람이야. 임차인은 100원을 내는 사람이야. 근데 정부가 세금 30원 부과한대. 그러면 숫자 없이 갈 거예요. 우하향하는 수요성과 우상향하는 공급선이란 말은 수요나 공급 중에 어느 한쪽에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적이 아니니까 상대방의 탄력성이 크기에 따라서 조세를 어느 일방이 다 내는 게 아니고 나눠 내는 겁니까? 그렇죠? 그럼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임차인도 부담이 커지는 거 맞아요? 임차인의 잉여 감소입니다. 임대인도 세금의 일정 부분을 떠나니까 임대인의 실질 임대 수익도 감소할까요? 임대인 잉여 감소, 소비 감소, 공급 감소, 거리 감소, 사회적 후생 손실. 요걸 끄집어내기 위해서 문제 끝에다가 조세 끝에 우하향하는 수요성과 우상향하는 공고선, 이걸 제시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여지껏 일반적으로 시험에 나왔던 건데 하나 더 해볼게요. 이런 상태에서 조세를 부과하면 자, 종전보다 항상 임대인의 항상 임대료는 종전보다 항상 상승하게 된다. OX 옵니다. 왜냐면요. 임대료라는 것은 임차인이 지불하는 금액이 임대료거든요. 임차인은 종전에 100원을 냈지만 세금은 일부 떠나야 되니까 조세 부담이 커진 거 맞죠? 그럼 종전보다 임대료 부담이 커지는 거 맞아요. 맞아. 다시 이런 경우에 조세를 부과하면 항상 종전보다 임대인의 실질 세후 수입은 감소한다. OX. 이것도 오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그 표현과 이 표현이 똑같은 표현인데 아무튼 무조건 우하향하는 수요선, 우상향하는 공급선 나오면
요걸 지금 짚어주고 싶은 거야, 이게. 야, 이런 조건에서는 수요 공급자 중에 어느 일방이 세금 다 떠안는 게 아니고 둘이 나누면 된다더라. 그러면 소비자도 부담이 커졌다. 공급자도 실질 수입이 커졌다. 아니, 줄어들었다. 요걸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네, 어디? 1번. 부동산 거래 감소로 후생 손실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까? 맞죠? 2번.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는 임대주택에 부과되는 조세에서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비중이 높아진다, 낮아진다? 낮아진다. 틀렸죠? 2번이? 그렇죠? 3번. 조세를 부과하면 종전보다 임대인이 받는 단위당 세전 수입은 항상 증가한다. 맞아요. 왜냐면요. 이거는 종전에는 임대료 통장에 100원만 돌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임차인이 일부 떠안으니까 돈이 더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전 수입은 커지는 거 맞아요. 그러나 실질적인 세유 수입은 줄겠죠. 그래서 4번 보니 조세를 부과하면 종전보다 임대인이 받는 단위당 세후 수입은 항상 감소한다. 맞죠? 그렇죠. 5번.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더라도 공급 동결 효과가 나타난다면 더 오를 거야 라고 안 팔아버린다면 기존 부동산 가격이 더 상승할 수도 있겠습니까? 그렇겠죠. 답은 2번이다. 30번.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 비축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딱 나왔죠. 몇 번이에요? 2번이지. 이런 것은 이건 공공토지 비축에 의한 토지 비축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 양도 의사 표시가 돼야 돼. 그러니까 선매자를 지정해서 협의 매수를 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토지 수용 방식보다 토지 소유자의 권리 침해 정도는 크겠어요, 작겠어요? 작아야 되겠죠? 2번이 틀렸습니다. 3번은요. 감정평가사 시험 아시죠?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경제언론에 나왔던 문제. 그래서 한번 내봤는데 몇 번이 답이죠? 31번에 몇 번? 이거 찍었으니까 몇 번? 아휴, 찍지. 자, 볼게요. 단순한 문제인데 어려운 문제예요. 아주 단순한 문제인데 어려운 문제거든요. 일단 해볼게요. 아니에요. 틀려도 괜찮아요. 왜? 근데 한 번도 이런 방향을 안 가르쳐 줬잖아요. 틀려도 괜찮아. 네. 자, 명목이자율은 실질이자율의 예상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반영하는데, 그거 보니까 명목이자율이 얼마예요? 실질이자율이 4%죠? 기대 인플레이율이 8%죠? 그러니까 12%야. 그러니까 이제 4% 이자 수익률을 원하는데 인플레이션이 8%만큼 나타내 버리니까 결국은 더해서 11을 벌어놔야지 나중에 8만큼 빼도 4를 가져간다 이거죠. 근데 정부가 있잖아요. 명목이자율에 세금을 얼마를 부과를 하겠대? 25%를 부과하겠대. 4분의 1을. 그러면 11을 명목상 벌었지만 여기다가 총 매출 수입이 10인데 세금 4분의 1 때리겠대. 얼마 때려가겠대? 3을 때려가겠대. 3을 4분의 1을 가져가니까. 그러면 이제 세후 명목 이자율이 얼마 남았어요? 9가 남았죠? 여전히 인플레이율은 8이 반영이 돼야 되겠죠? 그럼 실질 이자율은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지, 1 더하기 8은 9니까. 이 말이에요, 이 말. 그래서 이게 과거에 시험에 이제 나왔던 그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율은 그대로 반영하고 내가 12개를 가져가야지 맨 처음에는 8만큼 가치가 떨어져도 실질적으로 4를 가져갔지만 12개 벌었는데 정부가 세금을 3을 뜯어가 버리니까 명목상 9개만 남은 거야. 근데 거기서 인플레이율만큼 빼니까 실제 내가 가져가는 것은 하나밖에 안 된다. 이런 문제가 과거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서 맛을 보라고 내려놨습니다. 맛이 뜨겁나요? 뜨거웠어요. 그래요. 답은 3번이었어요. 32번. 주택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변동금리 상품이긴 한데 금리 상한선을 둬버린대요. 그러면 이런 변동금리 대출은 차입자를 금리 변동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겠죠. 그죠? 2번. 고정금리 대출에서 약정이자율보다 시장이자율이 낮으면 차입자는 왠지 손해보는 느낌? 갈아탈까? 조기상환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제 요즘 근래 시험은 조기상환이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을 가끔 물어봐요. 여기처럼. 약정 금리보다 시장 금리가 싸면 눈이 시장 쪽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기상환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3번.
동일한 조건에서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을 적용하면 총 부채 이자 상환 비율 기존의 DTI에 비해서 대출 가능한 금액은 더 낮아지겠죠. 아까 해봤죠? 그래요. 4번 주택금융시장에서 은행이 A대 마진을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1차 재당시장과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대출기관에게 자금을 제공해주는 2차 재당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맞죠? 여기 주목. 1차 재당시장 유동화 발생하지 않고 자금 무슨 시장이야? 자금 대출시장이야. 2차 시장은 유동화 발생하죠? 자금 공급시장 구분하라고 그랬죠? 네. 우리 신DTI가 이제 나와요. 신DTI는 기존의 DTI하고 똑같아요. 근데 여기다가 소득을 있잖아요. 현재 소득만 반영하는 게 아니고 내가 대출 만기 10년이죠. 그러면 향후 10년 동안 예상되는 소득의 변화. 대출 만기 20년이다. 그러면 20년 동안 예상되는 소득의 변화를 넣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현재 나이가 50된 중년세대 계층 연봉이 지금 8천이야. 그 사람은 20년 만기 대출을 받는데 그럼 앞으로 이제 한 60대 되면 퇴직할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는 소득이 없겠죠. 그 사람은 뭐 지금 연봉이 9천이면 여기 적용한 연봉은 한 뭐 6천 정도만 반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32살짜리가 있어. 연봉이 3,500이야. 근데 걔가 20년 만기 대출 받는데 그럼 지금은 3,500이지만 계속 클 거 아니에요. 소득이 증가할 거 아니에요. 얘는 소득을 한 6천을 잡아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신DTI거든요. 좀 현실적일 수도 있긴 한데 굉장히 이렇게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기가 좀 애매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하지만 요거는 시험에 나오면요. 기사 문제 절대 못 나와요. 나오면 딱 5번 정도는 나올 수 있죠. 보자. 신DTI를 적용하면 연령층이 낮은 계층은 대출 가능한 금액이 감소하고 연령층이 높은 계층은 대출 가능한 금액이 높아진다. 맞을까 틀릴까? 반대. 이걸 잡아내려고 하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은 돈 많이 빌리지 마세요. 뭐 이런 것들. 우리 앞전 시험에 이것도 나왔잖아요. 체증식 상환 방식 있죠? 체증식 상환 방식의 경우 은퇴 예정자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이다. 맞아 틀려? 틀렸죠. 제가 그랬죠. 나이 너무 많이 드신 분들은 돈 빌리지 말고 그냥 살으시라고 이야기했죠. 예? 예. 아무튼 그래요. 답은 그래서 5번이다. 자, 잠깐 쉬었다가 3번 해보죠. 네.